게이머에게 패키지는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롬팩을 꽂고 디스크를 넣는 순간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데 충분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운로드가 등장하더니 패키지를 좋아하던 사람들조차 다운로드가 더 편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니가 무리 패키지 생산을 중단한다는 말까지 하지요.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전 여기서 의문이 들었는데요. 사실 패키지를 없애고 싶어하는 것은 소니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패키지를 없애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이런 애물따지 패키지를 만들었어야 했던 것일까요? 패키지의 탄생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8년에 리처드 게리엇이 개발한 아칼라베스, 1979년에 울티마의 첫 작품이 본격적인 사용 PC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임들에는 패키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리처드 게리엇은 플로피 디스크의 게임을 직접 복사한 뒤 어머니가 그려준 그림을 편지와 함께 동봉한 지퍼백에 넣어서 팔았죠. 이후 나온 사용 게임들도 잡지 광고로 주문받아 지퍼백에 담아 보내주는 유통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방식으로 시중에 팔렸습니다. 이런 관습을 깬 것은 SSI, 스트라테직 시뮬레이션즈였습니다. 창업자 조엘 빌링즈는 보드게임은 플레이어가 룰을 직접 계산해야 하지만 PC게임은 컴퓨터가 이를 대신해주는 완전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즉 그의 경쟁 상대는 보드게임이었는데요. 보드게임과 경쟁하기 위해선 그 화려한 패키지와 경쟁해야 했죠. 매장에서 고객을 걸 수 있는 화려한 패키지 말이죠. 그래서 그는 루이스 세코우라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임시직으로 데려와 자신이 만든 게임의 패키지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SSI는 싸구려 지퍼백 게임이 아니라 서점에 진열되는 고급 보드게임 같은 박스로 자신을 포지셔닝함으로써 리테일 입점과 가격 프리미엄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었죠. 쉽게 말해 고급 매장에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1980년에 출시된 컴퓨터 비스마르크는 당시 컴퓨터 게임 중에선 예외적으로 보드게임급 박스를 도입한 작품이었고 이것이 수십 년간 이어진 패키지 게임 마케팅의 원형이 됩니다. 또한 패키지에는 한 가지 효과가 더 있었는데요. 우리 회사는 지퍼백에 디스켓을 담아 파는 영세업체가 아니라 고급 패키지의 게임을 담아 파는 번듯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고도의 마케팅 도구 역할도 한 것이죠. 즉 기업이 패키지에 힘을 쏟은 이유는 기업의 신용과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브랜딩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 패키지의 개념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사뭇 달랐죠. 요즘 사람들은 컴팩트한 패키지를 선호하죠. 그런데 플레이스테이션 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들은 CD 한 장짜리 게임보다 4장짜리를 더 선호했습니다. 물론 갈아 끼는 것은 귀찮았지만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뭔가 더 얻은 것 같았으며 게임의 용량이 많은 대작이라는 느낌을 주니까 이를 문화연 것이 90년대 PC 게임 패키지 시장인데요. 이때 패키지는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죠. 이유는 울티마처럼 게임 매뉴얼이 두꺼운 경우 혹은 게임의 용량이 많아서 디스켓이 여러 장 필요한 게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큰 패키지로 만들게 된 것이죠. 디스켓이 많은 제품은 대용량의 대작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마니아들에게 마케팅적으로 볼륨감을 강조하는 요소로 활용되었죠. 마지막으로 패키지는 보안 역할도 했습니다. 일종의 초기 DRM 수단인 것이죠. 당시에는 PC게임을 사면 암호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암호표를 넣기 위해서라도 패키지는 두꺼워야 했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패키지 뒤에 암호를 넣기도 했습니다. 훗날 메탈기어 솔리드를 만든 코지마 히데오는 이를 오마주하여 패키지 뒤에 힌트를 넣기도 했죠. 게임 퍼블리셔는 개인에게는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자금, 마케팅, 유통, 그리고 법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돈을 끌어오는 유통이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매대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시할 수 있는 게임의 수가 한정적이었는데 유통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발을 넓히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유통에서 게임 패키지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첫째, 돈을 벌어주는 도구 그 자체였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장에 물건을 풀기 위해서는 영업의 교섭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섭 상대들인 매장이 원하는 것은 고객들을 매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화려한 패키지였습니다. 영업들은 매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다음에 이 희망 요소를 패키지 디자인에 도입했죠. 둘째, 상품에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의 게임 그래픽은 아무리 잘해야 도트 그래픽 뭉치에 불과했죠. 그리고 도트를 보고 게임에 몰입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패키지의 화려한 일러스트에게 게이머들이 게임 속 세계관을 이해하고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몰입할 수 있는 입구 역할을 부여했지요.
처음에는 개발자가 직접 하거나 일러스트레이터가 겸사겸사 대충 하던 이 작업은 이후 시장에서 효과를 증명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더 커지게 되며 영화와 같은 게임을 추구하던 스퀘어의 사카구치 히로노부는 무려 아마노 요시타카라는 거물을 투입하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패키지 일러스트는 게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는데 그 바람에 각국의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기도 했지요. 한 예로 일본에선 둥글둥글했던 롱맨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동안 계속 배멀미에 시달린 탓인지 세월의 풍파를 듬뿍 먹은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캡콤 USA는 롱맨이라는 이름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이름을 메가맨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이런 강력한 이름에 맞는 일러스트를 아티스트에 인류했는데 발매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의뢰한 데다 원본 게임이나 자료를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이런 궤적이 튀어나온 거죠. 그나마 캡콤은 직접 자사라도 설립했지만 당시 일본 게임 회사들은 자사 게임의 퍼블리싱을 현지 퍼블리셔에 넘겼고 현지 퍼블리셔는 게임의 내용을 미국에 맞게 각색한 원본 게임을 잘 아는 사람이 뒷목을 잡을 패키지를 디자인했죠. 드래곤볼같이 일본에선 유명해도 미국에선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경우라면 표진 물론 게임까지 싹 뜯어고쳐 버렸습니다. 즉 당시 패키지는 매출을 위해서 원래 게임의 내용까지 바꿀 정도로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었던 것이죠. 또한 유통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세가 세턴의 경우 미국판 패키지는 세로가 쓸데없이 긴 과장된 패키지로 출시되었는데 이유는 대여점의 진열대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게임 대여 문화가 활발했는데 기존의 메가드라이브, 제네시스 패키지를 비디오 테이프와 같이 진열하면 뽀대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세가 미국 지사는 대여점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턴의 케이스는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크기로 만들었죠. 즉 세가는 게임 자체가 아니라 매장 선반 위에 존재감에 투자해서 대여점 및 유통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던 겁니다. 또한 패키지의 형태에도 주목할 만한데요. 미국에선 게임 패키지가 단순히 팩을 보관하는 용도라 패키지와 매뉴얼을 버리고 팩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사진도 적고 내용물은 흑백으로 인쇄되었는데요. 반면 패키지 게임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화려한 일러스트는 물론 만화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RPG 장르가 유행하면서 시나리오의 깊이는 점점 깊어졌는데 정작 롬의 용량이 부족해서 이를 다 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에 배경 스토리, 캐릭터 설정, 그리고 조작법을 담아 단순한 설명서를 넘어선 세계관의 가이드북으로 만들었죠. 이게 자연스럽게 수집 문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시장과 닌텐도 유저 사이에는 매뉴얼을 하나의 예술품이나 수집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고 그래서 게임엔 나올 일도 없는 설정이나 일러스트가 들어간 매뉴얼까지 나왔죠. 개중엔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을 소장하기 위해서 게임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사조는 요즘에도 책자만 들어간 한정판이 인기 있는 이유고 그래서 패키지에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구성품의 차이가 주는 만족감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장 성격에 따라서 달랐던 패키지는 어느 순간 통일되기 시작하지요. 1994년에 플레이스테이션을 발매한 소니는 음악 CD 기술을 활용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디스크 방식을 개발합니다. 그 전까지 CD가 동영상 데이터 외의 용량을 쓸 일이 없었다면 소니의 기술 덕분에 게임 데이터에도 용량을 쓸 수가 있었고 덕분에 게임의 실제 화면이 패키지 일러스트와 점점 비슷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래픽업 게임이 따로 놀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파이널 판타지 6가 미국에선 3로 발매되는 등 현지 마케팅의 사정에 맞춰서 마구잡이로 뜯어고쳐 버렸지만 파이널 판타지 7은 최초로 그대로 출시하게 되었는데 이게 엄청난 히트를 하면서 일본 게임이 미국에서도 그대로 먹힌다는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매체의 표준화도 있었습니다. 닌텐도가 제일 처음에 낸 패미컴 패키지는 모양이 제각각이었는데 이후 미국판 NES, 슈퍼 패미컴의 패키지는 통일하면서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었죠. 이걸 제대로 한 게 소니입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표준을 주도했죠. 이는 CD, DVD를 표준 규격으로 만들려는 그룹의 정책은 물론 전 세계 리테일에 동일 규격 패키지를 공급하며 물류 및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죠. 이후 플레이스테이션 2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의 퍼블리셔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서 게임 패키지 디자인의 핵심이 같아지게 되죠. 단 이건 캐릭터와 내용을 뜯어고치지 않았던 것일 뿐 일본판이 서정적인 면이 강했던 반면 해외에서는 대중 취향에 맞춰 액션형을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DVD의 표준을 가진 소니 덕분에 DVD의 경우에는 영화와 게임의 케이스가 같은 규격으로 나와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시하기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소니가 매체와 패키지 규격을 세계적으로 통일하면서 패키지는 더 이상 개별 회사만의 무기가 아니라 콘솔 생태계 전체의 표준 마케팅 플랫폼이 되었죠.
그러나 동시에 이 표준화는 나중에 디지털 전환이 올 때 한 번에 물리매체를 정리하기 쉽게 만든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1년의 흐름으로 볼 때 패키지는 방해물은커녕 오늘날 게임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소니 등 여러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패키지는 기업들에게 계륵으로 전락하지요. 그 계는 무엇인가? 2부에서 이어집니다.